최근 김정은의 움직임이 정말 수상합니다. 우리는 아직 휴전국가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이승호입니다. 북한 육군 대저로 복무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땐 정말 제가 지옥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걸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저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살아왔던 겁니다. 어느 날, 제 앞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절친한 친구이자 전우였던 김준혁 중자가 즉결 처형당한 겁니다. 그의 죄라곤 고작 당에 대해 약간의 비판적인 말을 했다는 것뿐이었어요. 그날의 광경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김준혁은 처형장으로 끌려오면서도 당당했어요. 그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이승호야, 이게 정의로운 세상이냐? 우리가 이런 악몽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거냐?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죠. 그리고 그 직후 총성이 울렸습니다. 피가 사방에 튀었어요. 김준혁의 몸이 힘없이 쓰러지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다른 군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무감각했어요. 마치 일상적인 일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김준혁의 피범벅이 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잠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그리고 점점 더 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체제가 정말 옳은 것인가? 하지만 의심은 위험한 것이었어요. 의심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저는 겉으로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군인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이냐? 언제까지 이 거짓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어느 날 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체제의 부품으로 살 수 없다고 말이죠. 그 순간 느낀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탈북.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것도 일종의 죽음이 아닐까요? 영혼 없는 삶, 양심을 저버린 채 사는 삶. 그건 역시 죽음과 다름없었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평양의 화려한 거리도 군부대의 위압적인 분위기도 모두 가식으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우리는 모두 거대한 연극의 배우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무대에서 내려오기로 한 겁니다. 탈북을 준비하는 과정은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매 순간이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죠. 누군가 의심하지는 않을까, 내 행동이 수상해 보이지는 않을까. 항상 등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제 영혼을 되찾기 위해, 제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야만 했어요. 김준혁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의 피범벅이 된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제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이유입니다. 자유를 찾아 떠나는 여정. 그것은 곧 제 영혼을 되찾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비록 위험천만한 길이었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을 향한 첫걸음이었으니까요. 북한 정보부에서의 제 경험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거짓말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우리의 임무는 단 하나, 김씨 일가의 우상화와 체제 선전이었죠. 진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이 허용됐죠. 제가 TV, 신문, 라디오 등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할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극심한 기근으로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풍요로운 북한의 모습을 그려내야 했어요. 실제로는 거리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지만 우리가 만든 뉴스에서는 웃음 짓는 행복한 주민들만 나왔죠. 그때 제가 한 일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시체들을 치우고 그 자리에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을 세워놓았어요.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 대신 통통한 볼을 가진 아이들을 골라 카메라 앞에 세웠죠. 그들에게 웃으라고, 행복한 척하라고 강요했어요. 그 순간 제 양심은 이미 갈갈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90년대 대기근 정말 끔찍했어요. 매일 수천 명이 굶어 죽어갔습니다. 시체를 수습할 인력도 부족해 거리에 방치된 채. 하지만 우리는 그 참상을 철저히 은폐해야 했어요. 대신 우리는 고난의 행군,
이라는 미화된 표현을 사용했죠. 마치 영광스러운 혁명의 과정인 양 포장했어요. 어느 날, 한 마을을 취재하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카메라를 들이대자 주민들은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그들의 얼굴에서 모든 생기가 사라졌죠. 그들의 눈에서 절망과 공포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갈아넣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괴로웠던 건 아이들을 이용해야 했을 때입니다. 배고픔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위대한 장군님 덕분에 행복하다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공허한 눈빛을 보면서 저는 매번 무언가가 제 안에서 조금씩 죽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평양의 한 식료품 가게에서 촬영을 했어요. 진열대를 식품으로 가득 채우고 웃는 얼굴의 점원들을 배치했죠. 하지만 촬영이 끝나자마자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텅 빈 진열대, 굶주린 표정의 직원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얼마나 잔인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더 끔찍했던 건 이런 거짓말에 익숙해져가는 제 자신을 발견했을 때예요. 처음엔 양심의 가책으로 밤잠을 설쳤지만 점차 무감각해져 갔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제 인간성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동료들과 은밀히 진실에 대해 속삭이곤 했어요. 우리끼리만의 암호 같은 것도 있었죠. 오늘도 태양은 밝게 빛난다. 라는 말은 실제로는 오늘도 거짓말을 해야 한다. 는 뜻이었어요. 이런 작은 저항들이 우리의 마지막 양심을 지켜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한 젊은 기자가 실수로 진실을 보도했다가 끌려갔어요. 그 후로 그를 다시 본 사람은 없었죠.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 거짓말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 영혼이 완전히 죽기 전에 말이에요. 탈북을 결심하고 준비하는 동안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거짓 선전물의 원본과 실제 모습을 담은 사진들, 조작된 통계 자료들. 이것들이 언젠가는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었어요.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꿉니다. 제가 만들어낸 거짓 이미지들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굶주린 아이들의 눈빛이 저를 쫓아와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는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북한의 선전 뒤에 숨겨진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곳은 거짓으로 만들어진 왕국이에요. 주민들의 고통과 절망 위에 세워진. 그리고 저는 그 거짓말의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그 죄를 씻기 위해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자 제 양심을 되찾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그곳은 이 세상의 지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수용소를 방문했을 때 그 광경은 제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요.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인간의 형상을 한 그림자들. 그들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걸어다니는 해골에 가까웠어요. 수용소에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가 느껴졌습니다. 죽음과 절망의 냄새였죠. 수감자들은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로 돌밭을 걸어 다녔어요. 그들의 눈에서는 이미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 같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곳에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부모의 죄로 인해 태어나면서부터 수용소에 갇힌 아이들. 그들의 앙상한 몸과 공허한 눈빛은 지금도 제 악몽 속에 등장합니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년을 목격했어요. 그 아이는 바닥에 떨어진 옥수수 알갱이 하나를 주워 먹다가 감시원에게 발각됐죠. 그 순간 벌어진 일을 말씀드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감시원은 그 아이를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비명이 온 수용소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저 바라보기만 했죠. 그때의 제 무력함과 죄책감은 평생 안고 가야 할 쯤입니다. 수용소의 일상은 고문과 폭력의 연속이었어요. 신문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잔혹한 고문들. 물고문, 전기고문, 구타는 기본이었고 때로는 더 잔인한 방법들도 사용됐죠. 한 번은 한 남자가 반동분자로 몰려 고문을 당하는 걸 목격했어요. 그의 손톱이 하나씩 뽑혀나가는 동안 그는 자신이 무죄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여성 수감자들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그들은 성폭력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어요. 임신을 하면 강제로 낙태를 당하거나 때로는 갓 태어난 아기가 살해되는 경우도 있었죠.
한 여성 수감자가 임신한 채 고문을 당하다 유산하는 걸 봤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구토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인간의 생명이 파리 목숨만도 못했어요. 사소한 규칙 위반으로도 즉결 처형이 이뤄졌죠. 한 번은 한 남자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들판에 풀을 뜯어먹다가 잡혔어요. 그는 모든 수감자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당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며칠 동안 그 자리에 방치됐죠. 경고의 의미였겠죠. 가장 비극적인 건 이런 끔찍한 상황이 대를 이어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연좌제라고 하죠. 한 사람의 죄로 인해 3대가 수용소에 갇히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혀 평생을 수용소에서 보내야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자유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수용소 밖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전국이 거대한 수용소나 다름없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시체가 거리에 널브러져 있었죠. 한 번은 한 어머니가 죽은 아이를 안고 절규하는 걸 봤어요. 그 모습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농촌 지역의 상황은 더욱 참혹했어요. 한 번은 배급 업무로 시골 마을에 갔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무 껍질을 벗겨먹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쥐를 잡아먹기도 했죠. 아이들의 배는 영양실조로 불룩 튀어나와 있었고 노인들은 앙상한 뼈만 남은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료시설은 이름뿐이었어요. 병원에 가도 약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죠. 한 번은 맹장염에 걸린 어린 소녀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가는 걸 봤어요. 간단한 수술만 있었어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느낀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현실 속에서도 북한 정권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허울뿐인 선전을 이어갔어요. 주민들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한 채 말이죠. 그들에게 인권이란 그저 제국주의자들의 술수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목격한 북한의 실상입니다.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 그곳에서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리고 언젠가 이 상황을 바꾸는 것. 그것이 제가 탈북 후 안고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며 존엄한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 참혹한 현실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그리고 언젠가 북한에도 자유와 인권의 빛이 비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어요. 제가 목격한 작은 저항과 인간애의 순간들. 그것들이 제게 힘이 되었고 결국 탈북을 결심하게 만들었죠. 어느 날 밤, 저는 우연히 한 지하 모임을 발견했어요. 젊은이들이 몰래 모여 남한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자유에 대한 갈망을 읽을 수 있었어요. 당연히 위험한 일이었죠. 발각되면 모두 수용소행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있었어요.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한 청년이 속삭였어요.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지만 눈빛으로 대화하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들의 마음속에 자유의 씨앗이 싹트고 있다는 걸요. 또 다른 날, 한 시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단속반이 들이닥쳤어요. 장사하던 아주머니들의 물건을 압수하기 시작했죠. 그때 한 할머니가 나서서 항의했어요. 이게 우리 먹고 살 길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소. 할머니는 단속반에게 매몰차게 밀쳐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할머니 편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해요. 우리 좀 살자고 하는 걸 왜 막아. 순식간에 수십 명이 모여 단속반을 에워쌌어요. 결국 단속반은 물러갔고 시장은 환호성에 휩싸였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민중의 힘을 느꼈어요. 작지만 강력한 연대의 힘을.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기억에 남아요. 한 선생님이 수업 중에 아이들에게 여러분, 세상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언젠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죠. 얼핏 들으면 아무렇지 않은 말 같지만 그건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거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 가족의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반동분자로 몰려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보통 이럴 경우 가족들은 죄인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혀 모든 걸 잃게 돼요. 하지만 이 가족은 달랐어요. 어머니는 밤낮으로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고 형제들은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남았죠. 어느 날 저는 그 가족의 막내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언젠가 아빠가 돌아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꼭 살아남을 거예요. 그 아이의 눈빛에서 굳건한 의지를 봤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저항이라는 걸요. 북한에서도 사랑은 존재했어요. 한 젊은 커플의 이야기가 기억나네요. 남자는 한국 노래를 듣다 발각돼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하지만 여자는 3년 동안 매일같이 수용소 근처를 서성이며 남자를 기다렸죠. 마침내 남자가 풀려났을 때 그들은 길거리에서 껴안고 울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몰래 눈물을 훔쳤죠. 그 순간만큼은 이념도, 체제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인간적인 사랑만이 존재했죠. 또 기억에 남는 건 몰래 책을 돌려 읽던 문학 동아리예요. 한국 소설, 서양 고전, 금서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 책들을 통해 다른 세상을 상상했어요. 언젠가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 한 친구가 물었죠. 그 말에 모두가 꿈꾸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라디오 방송이에요. 누군가가 몰래 단파 라디오로 왜곡 방송을 청취하고 있었죠. 발각되면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바깥 세상의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그 용기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작은 저항들, 희망의 순간들이 모여 제 안에서 변화의 씨앗을 키웠어요. 처음엔 미미한 의심이었지만 점점 더 큰 의문으로 자라났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최선의 세상일까? 저 철조망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저는 결심했어요. 이 작은 불씨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 큰 불꽃으로 키우기 위해 탈북을 해야 한다고요. 제가 자유의 땅을 밟는다면 언젠가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여러분, 북한은 분명 어둠의 땅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들이 반짝이고 있어요. 자유를 향한 갈망, 인간다운 삶에 대한 희망. 그것들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불씨들을 지키고 키우는 거예요. 언젠가 그 불씨들이 모여 거대한 횃불이 되어 북한 전체를 비출 그날까지. 지금도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자유의 씨앗이 싹트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들은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해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어야 합니다. 탈북을 결심하는 것과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제 앞에 놓인 건 생과 사를 가르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어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죠. 준비는 철저히 그리고 은밀하게 해야 했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동료,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죠. 한 번의 실수, 작은 입막음으로도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과의 이별이었어요. 마지막 날 밤,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없다는 게 가슴을 찢었어요. 출장 가다 올게 라고 거짓말을 하는 순간 제 영혼의 일부가 죽어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탈북 루트를 알아내는 것도 큰 도전이었어요. 국경 경비대의 순찰 패턴, 지뢰밭의 위치, 안전한 강 건너기 지점, 모든 정보를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모아야 했죠. 한 번의 실수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탈출의 날이 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여정을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국경을 향해 달리는 동안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매 발자국마다 총성이 울릴 것만 같았어요. 강을 건너는 순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들어서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물살은 생각보다 거셌고 한순간 휩쓸려 갈 뻔했죠. 그때 머릿속에 스치던 생각들. 여기서 죽는구나, 가족들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봤으면.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필사적으로 헤엄쳐 강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시간도 없었어요. 곧바로 숨어야 했죠. 중국 땅에 들어섰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은 또 다른 악몽이었습니다. 언제 잡혀 북송될지 모른다는 공포와 함께 살아야 했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 깨곤 했죠.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어요. 한 번은 경찰의 검문에 걸릴 뻔했어요. 다행히 친절한 중국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죠.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세상에는 아직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 순간의 감사함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길도 순탄치 않았어요. 정글을 헤치고 가는 동안 독사와 맹수의 위협, 질병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죠. 한 번은 고열에 시달려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그때 떠올랐던 건 가족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살아서 돌아가야 해, 반드시.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안감이 엄습해왔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가족들은 무사할까? 나를 배신자로 여기진 않을까?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기쁨, 후회, 두려움, 희망. 모든 감정이 뒤섞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구름 너머에 자유가 있을까?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토록 꿈꾸던 자유의 땅. 하지만 동시에 북에 두고 온 모든 것들이 떠올랐어요. 가족, 친구들, 심지어 그 억압적인 체제조차도요. 적응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언어, 문화, 사회 시스템.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죠. 때로는 내가 잘한 선택을 한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북한에서의 삶을 떠올렸죠.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끝까지 가야 해. 가장 힘들었던 건 북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었어요. 그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죠. 언젠가 그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들은 나를 용서해 줄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도 생겼습니다. 이제 제가 북한의 실상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겪은 모든 것,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증언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자 북에 남은 사람들을 돕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탈북은 단순히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와 결별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두렵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후회도 되는 선택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자유를 향한, 인간다운 삶을 향한 용기 있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제 탈북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때로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모두가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새로운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자유를 얻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겪은 모든 것,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그것이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증언을 시작했을 때 두려움이 컸어요. 내 가족들에게 해가 갈까? 북한 정권의 보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죠.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어요. 침묵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공범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첫 공개 증언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북한의 실상을 이야기하는데 목이 메고 손이 떨렸죠. 하지만 청중들의 반응을 보며 용기를 얻었어요. 그들의 눈에서 충격과 공감, 그리고 변화를 위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젊은 학생의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증언이 단순한 고발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위한 행동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요. 그 후로 저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강연, 언론 인터뷰, 국제 포럼 참석. 가능한 모든 기회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려 노력했어요. 때로는 힘들고 지치기도 했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북한 정권의 위협도 있었고 일부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죠. 정말 그렇게 나쁜가? 과장된 것 아닌가? 이런 반응들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했죠. 너무나 끔찍한 현실이라 믿기 힘들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더욱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증언을 하려 노력했어요. 제가 직접 겪은 일, 제 눈으로 본 일들만을 이야기했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 사실만을 전달하려 했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여 주더라고요.
특히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북한 인권 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니까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증언할 기회가 있었을 때 정말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전 세계를 향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죠. 그 증언 이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당장 북한 주민들의 삶을 바꾸진 못하겠지만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다른 탈북민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였어요. 당신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 나도 진실을 말하고 싶다. 는 메시지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다는 걸 느꼈죠.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예요.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고 국제사회의 관심도 때때로 식어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변화가 올 거라고 믿어요. 제게 있어 이 새로운 사명은 단순히 과거의 속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예요.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세상은 변할 수 있다. 여러분도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 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가끔은 두렵기도 해요. 제 증언으로 인해 북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진 않을까, 북한 정권의 보복을 받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자신에게 다짐해요. 이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2,500만 북한 주민들을 위한 거야. 여러분, 북한의 변화는 멀고 험한 길이 될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한다면 반드시 변화는 올 거예요. 제가 그랬듯이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북한 주민들을 단순히 동정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아주세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꿈, 같은 희망을 가진 인간이에요. 다만 그들에겐 자유가 없을 뿐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유를 쟁취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불씨라도 지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불씨가 모여 큰 불꽃이 되고 그 불꽃이 북녘 땅을 비출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한 동포 여러분. 가정에 항상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